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중 틀린 것은, 옥내 저장소는 위험물을 실내에서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 화재, 폭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구조 및 설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근거합니다. 먼저 1번을 보면은 전용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겸용되지 않아야 하며 위험물 전용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처마 높이는 6m 미만으로 한다.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으며 처마 높이도 6m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3번에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유지하며 내화 구조로 한다. 침수나 누유 방지를 위해 바닥을 지면보다 높이고 내화 구조, 즉 불에 견디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4번에 지붕에는 반자를 설치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지붕에는 반자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자는 화재 시 열과 가스가 고여 폭발 위험을 높임으로 금지됩니다. 화재 시 신속한 연기 및 열 배출을 위해 개방적 구조로 해야 하며 천장 구조는 단순하고 밀폐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반자 설치는 옥내 저장소의 안전기준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2번 문제를 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밀폐구조 영업장 정의로 맞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화재 발생 시 연기나 열의 배출이 어려워 대피의 위험이 큰 구조를 말합니다. 이 밀폐구조 영업장의 정의는 개구부, 창문이라든지 출입구의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경우 외부 공기와의 환기나 대피가 제한되므로 밀폐 구조로 간주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 개구부 면적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23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내화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은, 내화 구조라는 것, 화재 발생 시 구조체가 일정 시간 이상 붕괴되지 않고 화염 및 고온에 견디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내화 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조별 최소 두께와 재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번을 보면 벽돌 두께가 5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화 구조로 인정되지 않죠. 벽돌은 일반적으로 최소 9cm 이상의 두께를 가져야 내화 구조로 간주가 됩니다. 5cm는 내화 성능이 불충분해서 내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바닥 두께가 7cm, 내화 구조로 인정이 가능하죠. 철근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6cm 이상이면 바닥 구조로 내화 성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철골에 피복제를 덮은 기둥이 있는데 내화 구조로 가능합니다. 철골은 화재에 약하죠. 그렇지만 내화 피복제로 보호하면, 내화 피복제라는 것은 이제 내화 모르타르라든지 내화 패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된다면 내화 구조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죠. 4번에 두께 10cm 이상 콘크리트 벽이다 그랬어요. 충분한 두께죠. 내화 구조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4번에 다음 중 유접점 회로의 진리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가 접점이 붙어도 엑스릴레이가 여자되고 B가 붙어도 엑스릴레이 여자되는 거잖아요. 또는 A와 B가 둘 다 붙어도 여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 하나 있으면 1, 1이 있으면 1, 둘 다 1도 1 이렇게 되니까 이건 오화 회로잖아요. 오화 회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25번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좀 780mm HG를 ATM으로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쉬운데 1atm이 760이잖아요. 그래서 760에 대한 780, 760에 대한 780의 크기, 그러니까 780을 760으로 나누면 1.02로 그렇게 나오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판서를 하면 좋은데 제가 판서 잘 할 줄 몰라서. 자, 26번을 보면 다음 중 유체 흐름 관련 공식인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유체 흐름의 기본 원리는 베르노이 정리하고 유체역학 공식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압과 유속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정압과 유속에 비례한다. 정압은 유속에 비례한다. 아니죠. 반비례 관계죠. 자, 정압은 유속에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하죠. 유속이 빨라질수록 정압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27번에 Y 기동법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 델타, 보통 스타 델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타 델타 기동법은 전동기 기동 시 발생하는 큰 전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이 방식은 전동기를 처음에는 Y 결선에서 운전하다가 정적 속도에 도달하면 델타 결선으로 전환해서 정상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Y델타 1번에 보니까 Y델타 기동은 5에서 15kW 미만 전동기에 사용한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5.5kW에서 15kW 사이에 중소형 전동기에 많이 사용되고요. 너무 작은 전동기는 기동기 없이 기동하면 기동을 하죠. 그리고 큰 전동기는 기동 보상기를 사용하죠. 이번에 보니까 기동 보상기는 15kW 이상의 대형 전동기에 사용한다. 맞아요. 기동 보상기, 좀 기동 변압기인데 보통 단건 변압기라고 하죠. 이것은 고출력, 즉 15kW 이상 전동기에 기동 전류를 줄이는데 사용되죠. 앞선 전류는 일반적으로 30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Y결선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위상각은 일반적으로 약 30도가 됩니다. 이는 이론상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많고 위상이 30도 앞섭니다. 이거 좀 어렵죠, 이런 말들은요.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쉽죠. 상전류하고 선전류가 같다 그랬더니, 그렇죠? 산전류, 선전류 같다. Y 결선에서는 상전류하고 선전류 같죠.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는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Y 델타 기동 방식에서는 기동 시의 Y 결선일 때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지만 운전 시 델타 결선으로 전환되면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지 않죠. 답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좀 어렵죠. 이거 전기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8번에 보면 다음 중 물에 보관할 수 있는 위험물은 그랬습니다. 자, 위험물 중 일부는요, 물과 반응해서 폭발하거나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보관하면 안 되는 위험물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에 침전시키거나 담가서 안정화시키는 위험물도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답은 황린 이氧화탄소 CS2가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좀 특이하잖아요.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이 있는데, 물에 녹는 산화성 고체 있죠. 물에 보관하면 산소를 발생하는 등 산화작용 증가로 인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보관 방법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밀폐 보관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 칼륨과 나트륨이 있어요. 이거는 일족 알칼리 금속이죠.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하고 발화하죠. 그러니까 절대 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석유 속에 보관하죠. 위험물 산업계사나 위험물 기능장에서 꼭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3번에 황린 이氧화탄소가 답인데, 이 물에 보관이 가능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위험물이죠. 황린과 이氧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 황린은 공기 중 자연 발화 위험이 있어서 물속에 보관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황린을 백린이라고 하죠. 자, 이氧화탄소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인화성이 크지만 밀폐된 용기나 물속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죠. 정린이 있어요. 정린하고 마그네슘인데 비교적 정린은 안정되죠. 분말 상태에서는 공기와 반응이 가능하죠. 마그네슘 돼 있는데 물과 반응하면요 수소가 발생해요.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증가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 황린 이황화탄소가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면 유독가스와 인체 반응 중 관계가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암모니아는 점막 자극, 염소는 폐포 손상, 아세틸렌은 혈액 응고 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제가 답을 체크를 해놨어요. 혹시나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미리 체크를 좀 했는데 이 유독가스는 인체에 흡입될 경우 호흡기, 신경계, 혈액 등의 다양한 유해 작용을 일으키죠. 자, 먼저 일산화탄소가 남아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강하게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하고 어지럽고 두통, 혼수 상태, 심하면 사망하게 되겠죠. 저 암모니아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 암모니아는 NH3인데 점막을 자극한다. 이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으로 눈, 코, 기도 등의 점막을 자극하죠. 결막염, 인후통, 기침, 폐렴 유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CL2 염소예요. CL2는 폐포를 손상시키죠. 염소는 수분과 반응해 염산을 생성하고요. 폐포 깊숙이 도달해 강한 염증을 유발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폐수종, 폐부종, 호흡곤란 등 심각한 폐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아세틸렌 C2H2 아세틸렌인데 이것은 혈액 응고를 촉진한다. 이게 틀린 거가 돼요. 아세틸렌은 주로 가연성 가스이며 중독성이나 혈액 응고 작용과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고농도 흡입 시 질식이나 중추신경 억제 가능성은 있으나 혈액 응고 촉진과는 관계가 없어요. 3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화재 하중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파이어로드 이 화재 하중은요 단위 면적단 존재하는 가연물의 열량 총합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화재의 규모나 연속 지속 시간을 예측하는데 사용이 되죠. 화재 하중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가연성 건축 내장재, 뭐 예를 든다면 벽지라든지 천장재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책상, 의자 등 가연성 물품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 하중 산정에 포함되죠. 뭐 예를 들면 목재라든지 가구 등 이런 것들이죠. 4번의 바닥재도 역시 화재 하중 산정에 포함되죠. 뭐 예를 들면 가연성 카페트, 마루 이런 것들이죠. 자, 화재 하중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항목은요. 고정 설비의 중량이에요. 예를 들면 뭐 철제 기계류, 냉장고, 금속 구조물 이런 것들 가연물이 아니죠. 연소할 발생을 하지 않죠. 따라서 화재 하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31번 문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